미국에 구금돼 있는 미국 리스크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게 윤석열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네. 서울시가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연사를 이 업체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지정한 사람을 이 업체는 부르거든요. 그 사람을 세금으로 불러서 강연대에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서울시는 네. 아니 오스탄이 그런 논란이 있는지 몰랐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말도 안 말이 안 되죠. 오스탄 하면은 다 나오는데 치면은 다 나오고 뭐 책임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한 입장이었는데 제가 이 메일을 보고 가장 놀랐던 대목이 서울특별시가 직접 주최하고 공공 예산으로 진행됩니다라고 메일을 보냈고 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 이런 것들 기대한다 이런 메일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럼 저기서 6,000달러는 강연이 없으니까 제공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결국 한국에 왔잖아요. 결국 왔어요. 그 비행기 표나 이런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 물어봤더니 서면으로 온 답변에는 숙박, 그다음 항공권 이거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서 다만 항공권 미리 구매해 놨던 것이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 한 123만 원은 지불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전 100일 중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국무회의 생중계였습니다. 일국의 국가 수반이 국무가 결정되어가는 과정을 공개한 것은 세계 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의 실수나 잡음으로 실추될지 모르는 자신의 권위보다 우회전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이것은 박수치지 않을 수 없다. 약 좋은 300m 생각이었습니다. 월곡 삼거리에서 대구 경산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경선은 힘들다 권민정입니다. 다음 안내까지 취임 계속 100일이 지킵니다. 됐네요 벌써. 100일 기념 명비어천가 하나 하겠습니다. 잠시 후 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국가 수반 레벨에서 국무를 어떤 식으로 결정해 가는지 그 과정을 라이브로 공개한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사에 없어요. 근데 국무회의를 전체 생중계한 게 벌써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이라는 기사도 없더라고요. 7월 29일, 9월 2일, 9월 9일. 저는 생중계 될 때마다 봅니다. 우리 언론이 그 의미 전달을 제대로 안 해주는데 세계 정치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사례거든요. 그 과정에 실수할 수도 있잖아. 또는 대통령이 원하는 뜻대로 잘 안 풀려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 생생한 과정을 날 것으로 보여주면 최고 권력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속 구간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생중계를 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게 실추될지 모르는 자기 권위보다 약 300m 이 공동체, 이 공화국 주인이 국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국가의 행정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거는 참 대단한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칩시다. 볼 때마다 박수 쳐요. 자, 그렇게 중계된 최근 9월 9일 국무회의 중에 제가 한 대목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기사가 단 하나도 안 됐더라고. 기자들이 국무회의 전체를 안 보는 것 같아 이제. 왜 안 보지? 자, 일단 그 장면을 보시죠.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방안입니다. 주요 유통 경로가 공영 도매 시장입니다. 32개 공영 도매 시장이 있는데 가락동 시장이 주로 기준 가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주체 간의 경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6개 도매 법인이 몇십 년째 이제 그대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산물 도매 시장에 예. 도매인 자격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일종의 특권화돼 있잖아요. 독점하고 있는 거죠. 예. 독점화되고 경쟁이 없으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독점을 완화하는 방법은 그래서 뭐예요? 평가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추가로 뭐 도매 법인 허가를 내주든지 그러니까 아예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내서 그럼 아예 그냥 출입을 하려고 대출을 합니다. 바꾸는 거를 예.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농업법에 해야죠.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뭐 연구를 좀 해보세요. 뭐. 예. 이거 기사 아무 데도 안 냈어요. 네. 저 찾아봤는데. 왜냐면 저는 눈이 번쩍 뜨었거든요. 이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그 독점 완화하는 방법 좀 연구해 보시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핵심. 일 참 잘한다는 생각하면서 저걸 봤는데 2년 전에 사과 금값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뭐예요? 저 그때 세상을 몰랐어요. 아니 그래도 사과 금값 무슨 대단한 세상이 아닌데 그때 무슨 바쁜 뉴스를 안 챙겨보던 그 드라마 촬영하는 데서. 드라마 촬영하는 네. 때다? 네. 2년 전에 금값이었습니다. 금값. 네. 그 기사도 엄청나게 쏟아졌었는데 드라마 촬영하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과일 가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걸 아시죠? 네. 그래서 동남아 여행 가면 과일 많이 사 먹어야지 하면서 여행 가고. 수영 과속 단속 우리나라 가격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세계 제일 비싸요. 요즘 수박 한 통씩 사 먹습니까? 아니요. 저는 한 통씩 안 사 먹은 지 꽤 됐는데요. 너무 비싸잖아요. 한 통, 네. 그죠? 이거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됐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수박이 막 4만 원 막 하니까 5만 원 하고 네. 어? 수박 3만 원 갖다가 이렇게 가격이 올랐나? 그래서 요즘은 심지어 수박을 조각으로 사 먹어요. 과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게 참 불만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유통의 문제거든요. 대한민국 과일 유통은 5개인가 6개 청과 도매상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다 대기업이나 사모펀드 소유예요. 근데 이 독과점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게 이 가격 구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사기업인데 어떻게 바꾸냐? 장관이 보고하니까 대통령이 그 도매상 독점 퇴출시킬 방안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가락도매 시장 들어봤죠? 여기서 가격이 많이 결정되는데 또는 뭐 구이도매 시장 이런 거는 그 시장 자체가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시장입니다. 민간시장이 아니라 공영시장이에요. 공영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도매상 자격을 지자체가 주는 거예요. 처음 이런 제도를 만들 때는 공영시장과 공식 도매상이 없었던 시절 네. 그 유통 구조가 워낙 정근대적이고 막 밭대기 하고 뭐 폭리 심하고 생산자가 제대로 된 가격을 못 받는다. 그래서 만든 제도거든요. 좋은 의도죠. 지금까지 잘 작동했고 중간 유통업자가 자격 없는 유통업자가 마음대로 장난치지 못하게 하자 이거거든요. 좋은 제도인데 근데 지금 이제 정보통신이 발달했잖아요. 네. 그러면 생산자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도 있는 시대잖아요. 네. 이 독점 구조가 오히려 새로운 유통을 막는 거예요. 게다가 이들이 일부라도 담합이라도 하면 심각한 가격 왜곡이 일어나요. 최근에 이들 그 독점 도매상들의 이익이 엄청납니다. 현금 돌아가는 사정이.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롭게 하라고 공적인 시장을 열고 당신들만 거래할 수 있어 하고 독점적 권한을 줬는데 생산자 소비자를 널리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주로 이롭게 일을 하는 거죠. 자본의 욕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거는 쉽게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구조가 이미 수십 년간 이어져 왔고 그랬다는 얘기는 그 구조를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노하우, 인적
커넥션이 아주 뿌리 깊게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뿌리 깊은 독점 구조는 최고 권력자가 의지와 관심을 가져야 겨우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 최고 권력자들에게는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더 크고 더 중요한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째 그대로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안을 딱 짚어서 이 독과점 구조에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대통령 관심사이니까 비로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이게. 아, 수박을 통째로 사먹을 수 있겠구나, 다시. 제가 보면서 그 생각했는데. 일반인의 삶은 질은 그런 데서 바뀌는 겁니다. 그런 레벨에서. 박수. 자, 뭐 기사가 하나도 안 되는지 모르겠어. 중요한 거였어. 1km 앞 시속 80km 오늘 침- 구간입니다. 102번째 기자회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열립니다. 10시부터 우리 박형광 기자도 저희 유일한 기자 박형광 기자도 가는데 잠시 전화 연결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됐나요? 약 여보세요? 1km 앞 시속 네, 여보세요. 80km 박형광입니다. 구간. 예. 거기 그 기자회견장에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들어갑니다. 미리 번호표 뽑았지 몇 번이에요? 저는 33번 뽑았습니다. 33번. 그러면 33번째 차례가 돌아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자리 배치가 33번입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자리 배치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긴 한데 이번에 질문 같은 경우에는 명함 추천과 대통령 지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허. 열심히 손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 33번째가 33번째로 질문할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리 배치를 뽑기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냥 거기서는 눈에 띄도록 저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앞에 번호 뽑기를 그래서 하는구나. 앞에 있으면 잘 눈에 띄겠지 그나마. 네, 그래서 33번이 뒷번호는 아닙니다. 왜냐면 120명이 사다리 타기를 했는데 제가 33번에 걸린 거기 때문에 30% 안에 들었네. 예, 비교적 앞쪽에 있습니다. 네, 본인 능력으로 뽑은 건 아닌데 잘했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결한 것은 박형광 기자 미리 준비한 질문이 있긴 할 텐데 네. 이 저희 방송 신청하는 분들 질문을 지금부터 받아 놓으면 대신 물어봐 줍니까? 그렇습니다. 질문 주시면 제가 열심히 받아 적어 가서 상황에 맞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질문들 중에 물론 물을 만한 게 있어야 물어볼 텐데 아무거나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 기간 시간에. 네. 일단 저희가 그러면은 저희 그 유튜브에 시청자 게시판 있어요. 거기서 질문을 받아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10시 전에 대신 쓸만한 질문 있으면 물어봐 주십시오. 네. 네, 빠르게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빠르게? 휴대폰을 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 적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휴대폰 그렇구나. 네. 알았어, 빨리 끊어요 그럼. 1km 앞 시속 자, 80km 수고하시고. 수영 과속 단속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어디에 올리느냐? 질문 어디에 올립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커뮤니티라는 그 탭이 있어요. 거기 보면 게시판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해서 올려나? 이거 어제 물어볼 거 그랬네. 자, 그리고 특검발 소식으로 가봅시다. 산부 토건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도주했던 미랑 이기훈 선생이 드디어 체포됐습니다. 몇 시 어디서 잡혔어요? 어제 오후 6시 14분 목포에서 이 부회장을 체포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저녁 서울로 소환됐는데 저희 스태프도 현장에 갔어요. 영상 잡아봅시다. 처벌 두려워서 도망가신 겁니까? 일하는 하시니까 수사단적으로 김건희 씨와 연락하셨습니까? 당적 보호 조력자 있었습니까? 수백억 원 부당이게 취득한 형 인정하십니까?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반드시 잡힌다고 했죠, 제가. 시간 걸릴 뿐. 자,
특검이 일을 안 한다 못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일을 무척이나 잘하는 요원들도 많다.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자, 체포됐고요. 그리고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대표 증인 신문 청구했네요. 그렇습니다.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증인 신문을 청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형사소송법 제221조 2항이라고 하는데 읽어봐 주세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하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판사에게 법정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제도는. 지금 특검이 피의자 소환했는데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판사에게 이 사람을 법정으로 불러주세요. 강제력이 있어요. 이것은 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거든요. 이렇게는 잘 안 해요. 왜냐면은 보통은 재판에서 증인 신청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재판 전에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판사에게 이 사람을 불러주세요 하는 건데 이렇게 명백한 거는 판사가 인용 안 해줄까 설마? 역사적인 내란 수사인데 이제 요즘 재판부가 사법부가 하도 내란 종식에 진짜 관심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일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발부 안 된다 그럼 뭐 내란 특별재판부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도 내란 재판부 공감 표시했다는 기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문화일보 단독에 의하면요. 여권 고위 관계자가 필요하다면 내란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위헌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미특위라는 역사적 사례가 있는 만큼 위헌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한 요구가 넘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찰랑찰랑 부글부글 하거든요. 예. 권성동 기각이면 저는 불을 지르는 거다 그렇게 보는데 이 이야기는 계엄 해제 방해 사건을 수사하다가 나오는 건데 특검이 이제 추경호 의원과 그날 원내대표 회의실에 같이 있었던 네. 사람들 중에 피의자 전환할 수 있다고 하던데 누구 그때 같이 있었죠? 추경호, 조지연, 신동욱, 송원석, 정의용, 이미자, 김대식, 김희정 의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피의자 전환한다는 거예요? 특검은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지만 몇 명인지 말하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장소 변경 회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추경호 의원 혼자서 장소 변경을 한 게 아니라 회의를 했나 봐요. 약 300m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피의자 전환을 한다는 이야기는 장소를 변경한 목적이 계엄 해제를 방해할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지금. 백천 교차로에서 수성 IC 방면 좌회전입니다. 우리가 좌측 첫 모르는 번째 차로로 이야기 많이 나올 것 주행하세요. 같아 이건.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 김상민 전 검사 소환했는데 김상민 전 검사가 자기 그림이 아니고 자기가 산 거 아니고 자기는 중계만 했다고 했네요. 그렇습니다. JTBC 단독에 의하면 자신이 사서 소유했던 그림이 아니고 김진우 씨 요청으로 그림을 중개했을 뿐이라고 좌측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 근데 이제 오빠 김진우 씨는 시속 60km 와서 진술을 했는데 박수영 과속 그림을 단속 옮긴 구간입니다. 시점도 다르게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잖아요. 좌회전입니다. 네,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에 장모 집에 맡겼다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특검이 확보한 CCTV에 그림을 옮기는 장면이 지난 7월 16일에 포착됐습니다. 6개월이나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이거 거짓말한 건데 이상하죠. 자기가 산 그림인데 왜 그 시간을 거짓말해요. 그리고 자기가 산 그림을 왜 옮겨? 박수영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이때가 양평고속도로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거든요. 급히 옮긴 것 같은데 왜 샀는지도 답을 안 하잖아요. 차도로 진입하세요. 그죠? 그렇습니다. 특검은 그림 구매 경위와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자, 오늘 브리핑 좀 진행입니다. 일찍 끝내야 되겠는데 오늘 정부 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자, 그 전에 어제 정청래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간에 한 이야기가 지금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 영상 잠깐 보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 300m 노상원 시속 수첩이 현실로 60km 박수영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 거다. 아니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 거다. 불미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을 들은 거예요. 이건 지금 말이 안 되잖아. 노상원 수첩이 시행됐으면 죽었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이지. 그랬으면 좋았을 거라니. 그러면 계엄 성공해서 사람 죽였어야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는 할 얘기가 아니잖아. 이거는 저도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듣자마자 진짜 와,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권민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약 60m 자, 앞 정부 조직 개편 TF 팀장하셨던 박홍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대통령실하고 우리 네. 당 정부가 발표를 해서 수고했다는 말씀도 듣고 또 저희가 논의한 것이 대부분 약 반영되어서 300m 좀 보람도 앞 시속 느낍니다. 60km 자, 단속 구간입니다. 검찰청 개편은 상당히 널리 알려졌어요. 네, 그죠? 이게 이제 모두들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 사안 중에 이제 남는 질문이 왜 1년이나 유예 기간을 두냐? 왜 1년이나 두는 겁니까? 대통령께 저희가 2번 걸쳐 보고 드리면서 우선 2단계로 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역적으로 검찰청 해체를 기정사실한 법제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정부조직법 개편입니다. 오는 9월 25일에 이제 그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법무부라고 하는 행정각부 조항 안에 검찰청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아예 이제 없애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소청을 둔다라고 이제 네. 바뀌게 되는 거고요. 행정안전부에 중수청을 둔다라고 이제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소청과 중수청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른다라고 이제 거기다가 해서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네. 그러면 이 1단계에 따라서 그 개별 법률들, 즉 네. 공소청을 만들고 중수청을 만드는 거에 대한 개별 입법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수천 명의 조직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을 지금 이제 검사는 거기 못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공소청에만 있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 거기에 고위급 수사관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현재 검찰청에 있는 6천여 명의 수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검찰이 힘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사관들, 이번에 문제가 되는 수사관들 있지 않았습니까? 이 수사관들을 또 이체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청사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고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께서도 자 우선은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76년 만에 검찰청 해체, 그다음에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을 불가역적으로 명시한다. 네. 그 다음 단계는 새로운 경로가 사법행정 안내합니다.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피해나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헛됨이 게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불편은 생기겠죠. 예, 꼼꼼하게 살펴서 그런 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토록 좀 준비해야 한다. 불편해도 좋으니까 빨리 하면 안 됩니까?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대통령께 처음 보고 드릴 때는 네. 6개월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우리 민주당 TF하고 상의해서 네. 6개월이면 가능했다라 저희는 보고를 드리는데 새로운 경로로 아마 대통령실에서 안내합니다. 또 우리 당 정부랑 논의하는 과정을 약 통해서 300m 앞에서 보다 펜타힐 꼼꼼하게 지상로 총실 안에 방면 우회전입니다. 추진단을 둬서 1년 후에 된다기보다는 1년 이내에 하라는 거죠. 아, 물론 그렇습니다. 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속 30km 빨리 해서 6개월 내에 될 수도 있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잠시 후 저 우회전입니다. 유예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시행한다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행 1년 시점이- 이후가 되는 거예요? 예, 시행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꿀 수는 없어요? 물론 저희가 25일 날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6개월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 온 국민의 지혜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총의를 모아서 가능하다. 이렇게 1년 판단하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저도 1년 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그 정치적 이슈가 바뀌어가는 속도로 보자면 1년이면 엄청나게 긴데. 더구나 이제 검찰이 어떤 장난질을 할지 몰라서 제 말이 그 캐비넷 말이에요. 꺼내고 이런 저도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빠르게 하자는 게 저희 당초의 의견이었습니다만은 당정 간에 그렇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이거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목 하나고. 네, 알고 있습니다. IC 방면 두 번째 걱정하는 대목은 보안 수사권. 우회전입니다.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게 주느냐 아니면 보안 수사 권한은 없고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느냐, 두 개가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국정기획위원회 정무조직 다음 개편 안내까지 팀장으로서는 계속 지킵니다. 대통령께 2차 보고 드릴 때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 개혁의 그렇죠. TV를 무색해 하는 무위로 돌릴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이었고요. 물론 이제 현장에 있는 법조인들은 또 다른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인 중에 특히 검찰 출신들 물론 그렇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예.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수사당국이라 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중수청과 경찰이겠죠. 여기 수사당국에 우선적으로 수사 보완을 요구하는 권한을 공소청에 주면, 그러면 지금은 그 수사 보완 요구에 의해서 이 수사당국이 그냥 더 보안 수사를 하지 않고 종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장치를 좀 더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구만 하고 그렇죠. 직접 수사하지 말고 요구만 하고. 그렇죠. 요구를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예. 그 경우에 장치를 좀 마련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체제보다는 좀 더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해서 좀 더 보안 수사를 하게끔 하면. 알겠습니다. 검찰이나. 이거 전체를 다뤄야 되니까 네네. 짧게 핵심만 짚죠. 그 다음에 재정경제부하고 기획예산처로 기능을 분리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로 보냈잖아요. 네. 총리실 산하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이 두 부처가 77년 우리 정부 기간 중에서 함께 있었던 기간은 22년입니다. 22년. 예. 그리고 50년을 나눠져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5년은 따로 떨어져 있었던 예.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 이재명 정부가 정상화, 회복을 기치로 내걸지 않았습니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이런 부처는 분산한다는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검찰과 함께 기재부도 그동안 예산을 가지고 너무나 옥상옥 그리고 부처 위에 부처, 상황 부처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분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산과 재정 거기다 더해서 미래 전략 기능까지 보태가지고 총리실 산하로 장관급 국면으로 보임한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한 것입니다. 약 600m 앞에서 대구 국제공항. 근데 금융당국, 수성 IC 금감원 이쪽 옆길입니다. 이쪽에서는 불만이 많나 보더라고요. 이 불만의 핵심이 뭐예요? 공공기관 지정을 싫다고 하던데. 대통령께서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이 따로 떨어지는 게 맞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국내 금융을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떼와서 새로 만들어질 재정경제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하나 이렇게 모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국내와 국제를 나눴던 것을 그걸 합쳐라. 예, 그래서 그걸 재정경제부로 가져가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현재 금융위원회에 남은 건 금융감독 기능만 있죠. 예. 그래서 이 금융감독 부분을 이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제 개편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금융감독 우회전입니다. 정책이 있고요. 네. 이 금융감독에 대한 이 집행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그동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감독원이 집행기관처럼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죠. 위탁 사무 받아가지고. 금융의 검찰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눠져 있었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는 그 금융감독원의 위탁 사무를 좀 더 확대해 나가고, 금융위원회를 좀 더 축소하고 금융감독위로 재편하면서,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안에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철학인 게 있습니다. 이걸 분리해서 금융소비자 보호원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면서 이것을 공공기관을 지정하자, 이렇게 의견을 저희는 드린 건데요. 금감원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사람들은 공공기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예, 각 금융기관이 출연해서 만든 공법인, 특수법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하. 정부 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위탁 사무하면서 감독권을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민간에다가 위탁을 했었네. 왜냐하면 민간인들은 직접 그런 감독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위탁 사무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굉장히 특수한 지위였네요. 그런데 이제 이 금감원이 왜 힘이 있냐? 네. 사실 이 금융권이 엄청 눈치를 보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가 그렇게 감독 사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경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중징계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접 합니다. 예. 그런데 경징계라고 하는 게 이제 경고잖아요. 예. 그런데 은행권에 있는 이 실무자들이 금감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으면 인사상의 엄청난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금감원의 눈치를 보고 협조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금융기관을 그렇게 강력하게 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공공기관이 아니었다는 것도 일반인들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옥상옥 구조로 있어서 이걸 이제 최소화시키면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그런 어떤 권한과 유상을 또 우리가 높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더 관리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대통령실 또 정부의 그 의견을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금감원의 젊은 직원들은 우리한테 말도 없이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공공기관에 입사하려고 온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핵심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거 근데? 뭐 사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퇴사한다고 하던데 막. 저는 이제 그런 이 위탁 사무의 확대를 통해서 이 유상을 좀 더 높이자는 취지였는데 이 반발이 있으니 저는 뭐 충분히 이제 그쪽 분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나 정부 쪽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취업 자유가 있으니까 그 퇴사하겠다는 사람은 퇴사하라고 해야죠. 거기가 되게 고액 연봉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관심이 없고. 네. 그러니까 지금 공공기관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는 지금 공무원 되려고 여기 온 건 아닙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공기관에 대해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공공기관이라 해서 공무원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공무원인가? 그럼 어떻게 되는 그렇게 거예요? 봐야 되겠죠. 네. 공무원 신문은 아니지만 이분들은 이제 금감위에서도 앞으로 자기들이 감독을 받는데 이제는 공공기관 운영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지정되면 거기에서도 자기들이 감독을 받는 이중 감독에 대한 부담을 아마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네. 내가 들어왔던 직장은 내가 그린 그림은 이게 아니야 생각할 수 있으니까 퇴사를 다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네. 퇴사를 전원을 다 받고 새로 뽑아야 돼요. 되게 거기도 엄청난 신의 직장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네. 하여튼 뭐 정부가 최종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결정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 공공기관 지정했다가 철회한다든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유가 이미 있어서 한 그거 건데. 발표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근데 그분들의 불만도 그분들 개인의 삶에서는 납득할 만한 불만이잖아요. 퇴사 처리하는 걸로. 네.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식재산처 국가데이터처로 승격이 됐더라고요. 특허청하고. 대통령께서 이 제안을 들었을 때 두말 없이 흔쾌히 수용을 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을 좀 이렇게 보는 해안 계신 건데 그동안 이제 통계청이 경제 통계 중심으로 생산을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알다시피 AI 시대의 통계가 말 그대로 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민간 데이터는 그동안 소위 과기부가 그리고 공공 데이터는 행정안전부가 관리를 해왔거든요. 이제 이 벽을 좀 허물면서 데이터의 융합으로 가야 경쟁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을 때 바로 대통령께서 국가 데이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식재산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청이 있었는데 이제 지식재산 분쟁 엄청 심해지거든요. 의원님 안 되겠어요. 오늘 네. 일부러 하고요. 네, 한 번 더 모셔야 되겠어요.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뀐 게 많은데 네. 그 검찰청 얘기만 주로 해가지고 나머지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들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금방 끝날 얘기가 아니네. 그렇습니다. 10분만 모시려고 했는데 한 번 더 모실게요. 다음 주에도 더구나 아마도 국무위에서 123개 국정과제를 또 의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모실게요. 네, 안 되겠습니다. 나와야 오늘 될 것 일부러 하고 오늘은 박홍근 1부였고요. 박홍근 2부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입법청문회는 그 자체로 검찰 해체의 대의명분 종합판이었습니다. 특히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의 증언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거짓된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이야말로 범죄 조직이 아닌가 싶을 지경입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공갈 사기를 치고 민주진영 상대로 수사 기소권을 휘둘러서 형체 없는 폭력을 가하는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저희가 어제 퍼니포에서 잠시 다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들이 여전히 있어요. 네. 그래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한준호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동시에 오셨는데 우선 이건태 의원님 이 타임라인을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이 있었는데 대북 송금 사건을 만들어냈죠 검찰이. 조작해서 만들어냈는데 중간에 조경식 KH그룹 회장이라는 분이 부회장이라는 분이 법사에 나와가지고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 이철규, 권성동 이름을 거론하면서 막 돈 얘기도 하고 막 그리고 귀국할 때 이재명 이름을 말하라고 요구했다. 큰 줄기는 이런 이제 증언을 했는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전체 그림 속에서 이 조각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전체 그림을 한번 쭉 타임라인 따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은 원래 이재명 경기지사나 이화영 부지사하고 무관한데 쌍방울이 이제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서 추진했던 건데 그게 이제 김성태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바뀌어버린 거죠. 이재명을 위해서 했다고 그런 취지로 바뀐 건데 원래는 자기 사업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다가 이건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쓴 거예요. 그렇게 바뀐 건데 조경식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먼저 저하고 한준호 위원장님이 조경식을 2번 접견을 했습니다. 이미 접견을 하셨고.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은 얘기를 들었고 그 중에 이제 법사위에서 조경식 부회장이 나와서 증언을 한 거죠. 그걸 이제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두면 22년도에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이제 이재명을 잡기 위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김성태 쌍방울도 이제 수사 타켓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조경식은 이제 쌍방울 부회장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 동안 부회장을 했다고 그래요. 본인 말로는. 그러니까 KH 전에 쌍방울에서 먼저. 그리고 2023년부터 본인이 지금 별건으로 지금 수원구치소에 구속 중인데 구속되기 전까지는 KH의 부회장으로 일했다. 양쪽 다 부회장. 그리고 양쪽의 회장을 잘 안 하고요. 어느 정도로 하냐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는 안지가 37년. 그다음에 KH 배상윤 회장과는 35년.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부터 형성하는 사이라 이겁니다. 오케이, 잘 아는 사이고 아주 너무 잘 알아서 아주 밀접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회장을 한 사람이다. 본인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22년 5월달에 그 조경식 부회장이 먼저 이철규 그러니까 친윤의 핵심 의원인 이철규 의원을 먼저 접촉을 해서 이제 수사무마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아직 쌍방울 회장이 잡혀 들어가기 전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나서 그 당시 이제 이철규, 그다음에 조경식, 배상윤 그 외 2사람이 더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이제 수사무마 부탁을 했고. 자, 그러면 다시 이때는 언제냐면은 윤석열 정권이 전방위로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그물망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 막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쌍방울 건을 지금 끄집어내 가지고 쌍방울 건으로 이재명을 엮으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지금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이 그때는 이철규 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 우리 좀 놔두십시오. 그래서 22년 5월경에 이철규, 조경식,
또 KH그룹의 배상윤, 그리고 그 외에 2사람, 5사람이 만나서 수사무마를 부탁을 했고, 이제 이 자리에서 KH그룹이 운영하고 있던 알펜시아 골프장 45홀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골프장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 골프장의 운영권을 10억 원에 보증